네, 빌딩 시스템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는 자료가 2021년도 자료는 아직 배포가 안 된 상태라서 2020년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자료들이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녹색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도 바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하니까 옆으로 가버리네. 자, 녹색 건축 인증 연차 보고서는 보자. 자, 보고서고 2020년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두 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앞부분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GCD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운영 관리되는 내용, 그 다음에 기준 업무, 인증 건축물,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GCD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볼 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텐데, GCD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이게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 하는 걸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 서스테이너블 그린 스탠다드 포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거 앞에 것만 따가지고 GCD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2012년도인가? 이름이 아마 그죠. 2012년도라고 써있네요.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개요를 좀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예전에는 신축 건물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00 언제죠? 2006년부터였나? 이제 여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들도 평가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지어지는 건물들만 신축만 하다가 이제는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인증 대상 건축물을 보게 되면 신축 건축물은 당연히 있고요. 그게 주거, 비주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주거 중에서도 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거의 모든 기관에서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건축물은 뭐 근생 건물 같은 건데 이거는 의무 조항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의무 조항이 생기는데 없었는데 업무 시설 이제 규모가 큰 업무 시설 오피스 빌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데들 중에서도 규모가 크면 받아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받아야 돼요. 관공서는 의무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학교 이런 데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일부러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증을 받게 되면 그만큼 건물이 이제 효율적인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은 또 인센티브가 또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은 건물과 받지 않은 건물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건물의 가치가 다르죠. 그죠? 건물의 가치가 인증을 받은 건물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건물을 팔 때 또는 뭐 임대를 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걸 귀찮으니까 뭐 굳이 이걸 할 필요 있냐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일부러 약간 받는 추세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좀 고쳐요. 친환경적인 건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고친 다음에 그거를 또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 취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역시 관공서나 좀 오래된 관공서들 있죠.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이용 및 교통, 그 다음에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렇게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항목은 어떤 종류의 건물이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용도가 학교 건물이냐 아니면 뭐 숙박시설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죠?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GC대도 생긴 게 혁신적인 설계라 그래서 녹색 건축 설계를 통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 같은 거를 접목해서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인증 등급을 보게 되면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점수를 보게 되면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점 이상 신축 건물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4점 이상을 받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낮죠? 이렇게 조금 낮은 이유는 기존의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 건물들보다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은 낮은 게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얘긴데요. 처음에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건축물 환경 성능 인증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인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2000년대에 들어가서 시범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2001년도에 이제 인증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서 2002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이제 연구가 처음 돼서 2002년에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증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허술한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아까 나온 이런 점수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는 것들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게 조정하는 과정을 계속 거쳤고요. 지금 보면 여기 도입 단계에서는 2006년도까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뭐 원래 없었던 것들이 더 추가돼 가지고 인증 제도를 또 보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건 2016년에 개정된 것까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여기 2011년도쯤에는 여기 보면 의무 대상이 연면적 합계가 10,000제곱 이상인 공공기관의 발주 건축물로 이제 확대가 됐었고 지금은 더 이제 강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왔는데 그린 리모델링 인증 기준이 여기 신설이 된 거 있고 중간에 뭐 없네. 뭐 강화가 됐는데 여기는 안 써있나? 강화가 좀 됐습니다. 하여튼간 그 다음 뭐 앞으로도 향후에 이걸 좀 개선할 여지들이 있고요. 최근에 2020년까지 이제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캐나판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증 기준을 해외에 수출한 거라고 보면 돼요. 케냐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어디 거를 가지고 할 거냐, 자기네들이 뭐 자체 기준을 만들 거냐, 아니면 리드를 가지고 할 거냐, 브레암을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걸 가지고 이제 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케냐에 적합한 케냐판 인증 기준을 만들어 줬다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GC드라고 하는 게 없을 때 1999년 이전에 그리고 여기 나오고 좀 도입부 요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굳이 안 따더라도 미국 리드나 브리암을 취득하는 건물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증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리드나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좀 제대로 되면서 우리나라 인증 기준이 좀 이제 잘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제는 해외 인증 기준을 안 따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케냐도 자기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 가져다가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운영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인증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한국감정원에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운영기관들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인증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보자.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고,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잘 안 보이네. 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감정원이 이제는 안 하나? 빠졌나? 안 보이네요. 뭐, 네, 이런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최상위 개념인데 여기에 목적을 보면 여기 써있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따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우리가 첫 번째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그 친환경 건축물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개념 있죠. 그런 개념이랑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걸로 이제 목적이 이제 잡혀 있는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걸로 이제 목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낸 게 앞에 보여드렸던 어디였죠?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는 결국에는 유지 관리하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고, 건물이 지어지려 그러면 이런 재료 및 자원에 관련된 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유지 관리도 필요할 거지만, 그 다음에 실내 환경, 이것도 유지 관리 단계, 이거는 계획 단계도 고려돼야 되는 거죠. 생태 환경, 그 다음에 물순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토지 및 교통, 이런 것들 다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설계되고 시공되는 과정에서 고려돼야 되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취득했으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GCD라고 하는 거는,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태 건축과 그 다음에 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폐기될 때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거는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항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인증을 받을 때,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을 때 에너지 점수가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나머지 70%의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지. 근데 최우수 등급이라고 해서 꼭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반대로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은 반드시 친환경 건축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작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 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뭐 인증 기준에 관련된 세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예비 신청 단계는 뭐 이런 식이에요. 설계할 때 예비 인증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은 본 인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이 돼서 이제 기간이 5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고, 인증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여기 보면 인증이 처음에 2002년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여기 보면 3건 그죠? 이건 뭐 1년에 3건이니까 뭐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가 쭉 올라가서 2020년에는 16,221건이 나왔다. 굉장히 많죠. 그죠?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증가세가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이렇게 다시 감소세로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고, 연도별 형향 보면 뭐 아까 이 그래프 보면 뭐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2021년도도 이것보다는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인증 기준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으니까 올라갈 걸로 보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203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세로 가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인증받을 건물이 많이 안 생겨가지고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세로 가진 않더라도 정체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관련된 것들을 이런 거고요. 보게 되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여기 일반 등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만큼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비 인증에서 38개가 받았는데 본 인증에서는 26개밖에 못 받았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이런 인증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수 있어요. 할 거야 아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몰라도 어떻게 인증을 받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GCD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거잖아.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 없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고 넘어갈까요? 이것도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딸 수 있나? 조건이 아마 안 되시던데. 넘어가고 교육에 관련된 거야 뭐 워낙에 좀 많이 있어서 대부분 근데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지. 많이 있어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이게 한국부동산원이 한국감정원이구나.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자, 넘어가고 또 뭐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 뭐 수수료 감면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관련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인증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 연구가 그냥 한두 해 연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 하나를 기반으로 이렇게 인증제도가 만들었지만 그 하나의 연구 안에 세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업 단 규모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되는 돈이 몇백억 단위에요. 몇백억 단위. 이런 연구 하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인증제도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관련 연구들이 이것보다 더 있을 텐데 여기는 이것만 적어놨는데 하나를 개정하려면 그 개정을 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을 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2015년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2022년이나 2023년쯤에는 또 개정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인증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해외 인증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점점점 이제 좀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어느 시간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BIM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뀐다 그랬죠.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게 BIM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움터나 이런 게 BIM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IFC 기반으로 바뀌는데 법규 검토와 그 다음에 이런 인증 제도들을 BIM으로 하기 위한 연구들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아마 다음에 개정될 때는 포함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BIM 기반으로 이런 GCD 인증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아마 100%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번에 부분적으로 한 50% 정도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은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개정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BIM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 BIM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뮬레이션 아까 얘기했죠. 30% 정도 비중이 없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떤 설비, 어떤 자재,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그걸 체크를 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인증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BIM으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재를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려고 그러면 금방 하겠죠. 그죠? 왜냐면 모델링 돼 있는 거 보고 이 자재 코드만 입력이 돼 있으면 그 자재가 뭐냐 그냥 다 뜨잖아. 그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인증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곧 그런 것들이 나올 걸로 예상 중입니다. 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한번 쭉 볼까요? 뭐뭐를 연구했는지 중요한 거 뭐 했나? 인증심사 효율 통합 운영 관련된 거 이게 나중에 BIM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겠네. 그 다음 이거 공동주택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온실가스 넘어가고 에너지 자립률 이거는 제로 에너지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IoT 기술이랑 연결하는 부분들 이것도 역시 제로 에너지랑 관련된 것들 요런 내용들은 대체로 약간 스마트 빌딩이랑 연관이 굉장히 큰 연구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환경 영향 기여도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건 뭘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네. 저탄소 에너지 효율 이거는 기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들을 뭐 이건 가이드라인 관련된 것들 만들었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GCD 개정은 2016년에 최근에 일어난 게 2016년이란 얘기고 실내 공기질 오염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네요. 뭐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요즘은 또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한번 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관련된 이제 위에 물질들 이걸 포함해 가지고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감지 이게 이제 센서랑 관련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지? 역시나 환기 그 다음에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고 다 그런 내용이 주로 개정이 됐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인증 해설서가 보면은 계속 발간이 되고 있어요 개정될 때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는 이걸 다운받아서 보면은 그 인증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친환경 건축 공모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기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 중에 뭐 그린 빌딩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아마 친환경 건축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적용을 해가지고 한 건물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업무 기준도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케냐판 나왔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 기준을 좀 바꿔줬다는 거지. 그죠? 케냐에서 쓸 수 있도록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혁신적인 설계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케냐에도 적용이 됐나 보네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사례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증받은 건물들 가지고 이제 수상하는 겁니다. 상 주는 것. 꼭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제 대구은행 본점이라든지 포항고등학교라든지 관공서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아파트도 있고. 그 관공서 건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민간 업체들에서도 일부러 이런 것들 취득을 해요. 대상 받은 건물이네요. 대상 받은 건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커튼홀을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좋을 리가 없거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효율이 별로 안 좋은데 대상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아, 여기 리드도 땄네. 여기는 GCD도 받고 리드도 받고 둘 다 받았네. 인증을 두 개나 했네. 뭐 하려고 두 개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받았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반드시 좋은 건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다른 부분에서 뭔가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옥상 녹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계획에서 좋은 점수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재를 뭐 친환경 자재를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죠? 친환경 건물이지만 완전 생태 건축이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친환경 등급은 받았고 그죠? 그만큼 여기에 적용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 건물이 이제 케냐에서 받은 건물이네요.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활동은 넘어가고 뭐 운영회를 열심히 운영한다 이런 거. 녹색 건축 한마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컨퍼런스 같은 거 있으면 참가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녹색 건축 대전 친환경 건축 공모전이랑 좀 다른 거죠. 이건 아마 실제 지어진 건물들 가지고 하는 거지 싶고 뭐 많이 했네.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조만간에 2021년 내용도 정리돼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친구는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사실 매년 본다고 내용이 막 확 다른 내용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법이 막 갑자기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지지만 개정이 안 되면 그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 제도인 GCD 우리나라 거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고 사실은 이거 말고 인증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은 좋기는 한데 건축 설계랑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대부분이 설비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자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제 찾아보고 제가 나중에 언제 또 이걸 소개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거 말고 녹색 건축 인증 안에 보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 기준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설비적인 부분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 친환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 있고 그 안에 이제 EPI라고 하는 또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설계할 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도움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 선에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